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졌지만 평생을 첩으로 살아야 했던 여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강희제의 심장이었으나 평생 그 심장을 숨겨야 했던 여자. 그리고 훗날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 군주 옹정제를 길러내며 그의 차가운 가슴에 유일한 온기를 남긴 어머니. 바로 청나라 강희제의 세 번째 황후, 효이인 황후 동가씨입니다. 그녀는 무려 13년 동안 황궁의 안주인 노릇을 했지만 정작 황후라는 명함을 받은 건 죽기 딱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황제는 왜 그녀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왕관을 씌워줬을까요? 그것은 황제의 비정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마저 속이려 했던 처절한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금성 깊은 곳에 묻혀있던 역사책이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단 하루의 황후, 그 슬프고도 미스터리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강희제, 8살에 등극하여 14살에 친정을 시작한 소년 황제. 우리는 그를 문무를 겸비한 청고일제라 칭송하지만 청년 시절 강희제의 개인적인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안팎으로 위기였습니다. 밖으로는 3번의 난이 일어나 오삼계가 남쪽에서 반기를 들었고 안으로는 권신 5배를 숙청한 직후라 조정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강희제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효성인 황후는 태자 윤익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강희제의 나이 겨우 21였습니다. 피 묻은 아내의 손을 잡고 오열했던 젊은 황제는 4년 뒤 두 번째 아내인 효소인황후마저 병으로 잃게 됩니다.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에 2명의 황후를 연달아 땅에 묻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금성 안팎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여인들이 버티지 못한다. 황제는 처복이 없는 팔자다. 그 곁에 가는 여자는 명을 재촉할 것이다. 이 잔인한 소문은 강희제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책감,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황후라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앉으면 죽어나가는 저주받은 의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 황제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을 때 운명처럼 한 여인이 입궁합니다. 그녀는 낯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황제가 알고 지냈던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은 퉁기야, 한국 한자음으로는 동가씨입니다. 이 성씨를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청나라 조정에는 조정의 절반이 동가씨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가문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통이었습니다. 효이인 황후의 아버지는 동국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동국유의 누나가 바로 강희제의 친어머니인 효강장황후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효이인 황후는 강희제 어머니의 친조카입니다. 즉, 강희제와 효이인 황후는 이종사촌 지간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윤리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금기시되지만 17세기 만주족 황실에서는 이를 친상가친이라 하여 매우 장려했습니다. 친척 위에 친척을 더한다. 즉, 이미 가까운 사이에 혼인을 통해 겹겹이 인연을 맺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강희제에게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늘 모성애에 굶주려 있던 강희제에게 외가 식구인 그녀는
어머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말투에서 황제는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내 편이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가문의 이익을 위해 황제를 이용하려 할 때 혈육인 그녀만큼은 온전히 황제의 안위를 걱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완벽한 배경은 그녀에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황비가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동가씨 가문은 이미 황태후를 배출했지만 그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또 한 명의 황후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일가 친척의 부귀영화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에게 과연 입궁하고 싶으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입궁은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1676년에서 1677년 사이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마침내 자금성으로 들어옵니다. 문헌에는 그녀가 정확히 언제 입궁했는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677년에 그녀가 갑자기 귀비라는 높은 직첩을 받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터 궁 안에 머물며 황제의 곁을 지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탄 가마가 자금성의 육중한 문을 통과할 때의 기분을요. 바깥 세상에서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저 높은 붉은 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평생 다시는 저 문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녀가 입궁했을 때 황궁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두 번째 황후였던 효소인 황후가 병석에 누워 있었거나 막 세상을 떠난 직후였을 겁니다. 후궁들은 주인 없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밖에서는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희제는 그녀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마음을 터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왔구나. 다른 후궁들이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교태를 부릴 때 그녀는 묵묵히 황제의 북과 먹을 챙기고 밤늦게 상소문을 읽는 황제 곁에서 촛불을 밝혀주었을 것입니다. 사촌 오빠이자 남편인 황제에게 그녀는 뜨거운 연인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난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입궁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게는 구원이었고 그녀에게는 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궁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배경이 화려할수록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다른 후궁들에게 그녀는 낙하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제의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궁하자마자 서열을 뛰어넘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 여자는 황제의 외가 식구라는 것 빼면 볼 게 뭐가 있어. 어차피 황후 자리는 비어 있으니 두고 보자. 수군거림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험담은 바람을 타고 닫힌 창문을 넘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효의 인황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권력으로 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품을 묘사한 기록들을 보면 온화하고 공손하며 검소하고 어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살얼음판 같은 궁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거만하게 굴거나 사치를 부리거나 친정 가문의 힘을 믿고 으스댄다면 그것이 곧장 황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요. 강희제는 외척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몸을 낮췄습니다. 황제의 사촌 누이였지만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예법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수수한 차림을 했고 아랫사람들의 실수에도 관대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오직 황제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 영리하고도 안쓰러운 처세술 덕분에 그녀는 입궁 초기 가장 위험했던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77년 강희제 16년 그녀는 마침내 귀비에 책봉됩니다. 1677년 귀비 책봉. 이것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내명부의 2인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위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사실상 1인자였죠. 하지만 그것은 대행일 뿐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강희제는 그녀에게 귀비의 인장을 주었지만 황후의 봉황관은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곁에 두었지만 사랑하기에 그 위험한 자리에 앉히지 못했던 황제의 모순, 그리고 그 모순을 이해하기에 묵묵히 기다림을 택했던 여인. 이제 막 궁궐 생활을 시작한 그녀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황후가 없는 거대한 제국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그녀는 어떻게 수천 명의 여인을 통솔했을까요? 여러분, 1677년에 청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3번의 난을 일으킨 오삼계가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청나라 군대를 위협하고 있었고, 강희제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전쟁 지휘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황제가 전장에 모든 신경을 곤두쓰고 있을 때 그의 등 뒤, 즉 황궁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바로 갓 입궁하여 귀비의 자리에 오른 효의인 황후 동가씨였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막중했습니다. 단순히 황제의 잠자리를 보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황제가 유일하게 무장을 해제하고 쉴 수 있는 완벽한 벙커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벙커 안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 야망을 품은 후궁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그녀는 어떻게 칼을 쓰지 않고도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1677년 귀비가 된 동가씨에게 곧바로 닥친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입궁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1678년, 당시 황궁의 안주인이었던 효소인 황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 역시 강희제의 두 번째 정실 부인이었지만 입궁 1년도 안 되어 병으로 요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 죽음은 강희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난산으로 잃은 지 4년 만에 두 번째 아내마저 잃었으니까요. 앞서 언급했던 황제는 극처의 팔자다라는 소문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황궁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주인이 사라진 자금성. 누가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것인가? 순리대로라면 서열 두 번째인 귀비 동가씨가 바로 황후에 책봉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의 황제의 사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희제는 주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마저 저 황후의 저주에 걸려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공포심, 그리고 전쟁 중인 상황에서 황후 책봉이라는 거국적인 행사를 치르기엔 국고와 국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결국 강희제는 결단을 내립니다. 황후 자리는 비워둔다. 대신 귀비 동가씨가 황후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부터 동가씨의 기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됩니다. 명함은 귀비인데 하는 일은 황후인 삶. 이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못하면 자격도 없으면서 설친다는 비난을 듣기 딱 좋은 자리였으니까요. 당시 후궁에는 훗날 강희제의 총애를 받게 될 쟁쟁한 여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훗날 옹정제의 어머니가 되는 덕빈, 강희제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의빈,
그리고 혜빈, 영빈. 이른바 강희 네 마리의 비라 불리는 여인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들은 각자 가문의 힘을 믿거나 황제의 총애를 무기로 호시탐탐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의 아침은 전쟁터보다 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묘시가 되면 승공궁의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후궁들이 황귀비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동가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숨막히는 심리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동가 씨, 그리고 그 아래로 줄지어 앉은 강희 사비. 왼쪽에는 황제의 장자를 낳았다는 자부심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운 혜비가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온몸을 화려한 비치와 보석으로 감은 의비가 앉아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영비와 차기 황권을 노리는 야심과 덕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황귀비 마마, 만복을 누리소서라고 칭송하지만 그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여자가 가문 덕에 우리 윗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들의 눈빛에는 멸시와 질투, 그리고 언제든 저 자리를 끌어내리겠다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의비 광랑라 씨는 황제의 총애를 믿고 동가 씨 앞에서 보란 듯이 황제와의 밤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분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동자를 찻잔 속에 숨기며 온화한 미소로 그들의 도발을 받아 넘겼습니다. 의비가 폐하를 잘 모셨다니 내 마음이 기쁘네. 자네가 있어 내가 안심하고 내 명부를 다스릴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는 칼날을 소미불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순간 그것이 곧 가문의 약점이 되고 황제의 근심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처럼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던 13년. 그녀가 지킨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의 자존심을 난도질 당하면서도 꾹꾹 눌러 담은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맹수 같은 여인들을 젊은 귀비 동가 씨는 어떻게 통솔했을까요? 그녀의 무기는 온화함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인들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임 황후들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황후가 엄격한 규율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동가 씨는 소통과 관용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시 전쟁 때문에 물자가 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식사 반찬 수를 줄이고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에게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데 우리가 호의호식할 수는 없다. 그녀는 강압적인 명령 대신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제멋대로인 후궁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콧대 높은 후궁들도 황제의 사촌이자 가장 높은 지위인 귀비가 스스로 낡은 옷을 입고 절약하는데 감히 사치를 부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이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는 고도의 정치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고도 자금성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 강희제와 동가 씨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많은 드라마에서는 황제와 후궁의 관계를 뜨거운 정욕으로 묘사하지만 강희제와 동가 씨의 관계는 좀 더 차원 높은 동지애에 가까웠습니다. 강희제는 3번의 난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승승장구할 때는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몰려 있었죠. 이때 그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촌 여동생인 동가 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어느 후궁이 예쁘더라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제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궁의 잡음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황제가 후궁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불평불만도 들리지 않게 하는 것, 오직 편안함만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내조였습니다. 강희제에게 그녀는 아내이자 친구이자 어머니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소인 승건궁은 황제에게 전쟁터 같은 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이 깊은 신뢰관계 덕분에 비록 그녀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위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른 후궁들도 감히 그녀를 넘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그녀는 이미 대체 불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1681년 마침내 기나긴 3번의 난이 평정됩니다. 강희제의 승리였습니다. 제국은 안정을 되찾았고 농공행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장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상을 주듯 황제는 내조의 공을 세운 후궁들에게도 새로운 자귀를 내립니다. 이때 해빈, 의빈, 덕빈, 영빈이 모두 비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동가씨는 그녀는 황귀비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갑니다. 황귀비. 청나라 후궁 제도에서 황후 바로 아래 단계지만 황후가 없을 때는 부황후로서 황후와 동등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강희제는 그녀에게 황귀비의 책봉 금책을 내리며 그녀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5년 동안 묵묵히 내 명부를 지켜준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황후는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나라도 안정되었는데 왜 강희제는 여전히 마지막 한 걸음을 주저했을까요? 단순히 그녀의 겸손함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지독한 상처의 트라우마가 황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걸까요? 이 1681년의 승격은 그녀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기약 없는 기다림에 두 막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육궁의 통솔자가 되었지만 황후라는 두 글자를 얻기 위해 앞으로 8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681년 그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국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남의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의 나라를 걱정하느라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던 그녀. 이제 하늘은 그녀에게 선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하지만 이 축복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장 잔인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이야. 여인의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슬픔으로 변하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자금성을 적셨던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 반대편, 아니면 생과 사의 갈림길. 효의인 황후 동가씨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자신의 처소인 승공궁에서 황후의 정궁인 곤영궁까지의 거리, 불과 몇백 미터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8년 동안이나 그 짧은 거리를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1681년 황귀비에 책봉된 그녀는 명실상부한 육궁의 주인이었습니다. 위로는 시할머니인 태왕태후 효장문 황후를 모시고 아래로는 수천 명의 후궁과 궁녀들을 통솔했습니다. 황후가 해야 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그녀에게 황후라는 두 글자만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강희제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황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황제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는 여인을 만년 2인자 자리에 묶어두었을까요? 이 시기는 그녀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자 동시에 그녀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고독 속에 갇혀있던 시기였습니다. 황귀비라는 자리는 현대 기업으로 치면 부회장 혹은 CEO와 같습니다. 회장님은 바깥 일을 하고 안살림의 정원은 부회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강희제의 후궁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기 청나라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명한 후궁들이 모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해비나라 씨. 강희제의 장자를 낳은 어머니로 그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둘째, 의비 광랑라 씨. 강희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애교 많고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죠. 셋째, 영비 마가 씨. 황제의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훗날의 승리자가 되는 덕비 오아 씨. 그녀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야심가였습니다. 이 사비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고 가문의 힘도 막강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주인공 동가 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안주인이 아들 가진 후궁들을 다스린다. 이것은 호랑이 굴에 맨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라는 비아냥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동가 씨는 완벽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태왕태후와 황태후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효심으로 어른들의 지지를 확보해야만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재정 관리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에게 지급되는 비단 한 필, 은자 한 양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총애를 믿고 까부는 의비에게도, 아들 믿고 으스대는 해비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공정함이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일처리. 그것만이 그녀가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왜 8년 동안이나 황후 자리를 비워뒀을까요? 신하들은 끊임없이 국모를 세워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황귀비 동가 씨였죠. 하지만 강희제는 침묵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3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저주에 대한 공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희제는 2명의 황후를 잃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게는 황후 복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황후 자리에 앉히면 하늘이 그녀를 데려갈 것이다. 그는 동가 씨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역설적으로 그녀를 황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황귀비 자리에 두는 것이 그녀의 목숨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싶지 않은 남자의 처절한 미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외척 세력 견제입니다. 동가 씨의 아버지 동궁유는 당시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동간애가 조정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미 아버지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딸까지 황후가 된다. 이것은 황권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강희제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밤에는 동가 씨를 안아주었지만 낮에는 그녀의 가문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후궁들의 균형입니다. 만약 동가 씨가 황후가 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적장자가 되어 태자 자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당시엔 이미 태자 윤행이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동가씨를 황후로 올리는 것을 주저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 8년이라는 긴 세월의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동가씨의 마음은 어떻게 타들어갔을까요? 황깁이라는 자리는 화려하지만 잔인했습니다. 명절이나 황실 행사 때 그녀는 황후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비워두고 그녀는 그 옆 한 단계 낮은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 텅 빈 의자는 그녀에게 매일같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는 대타일 뿐이야. 너는 진짜 주인이 아니야. 특히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태자 윤행의 존재였습니다. 태자 윤행은 죽은 첫 번째 황후의 아들입니다. 강희제는 태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동가씨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태자를 친자식처럼 돌봐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은 전처를 잊지 못해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는데 현처인 나는 내 자식도 없이 전처의 아들을 받들어야 하는 상황. 심지어 나는 정식 아내라는 타이틀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태자에게 따뜻했습니다. 옷을 지어보내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승공웅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울지 않았을까요? 나는 황제에게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인일까? 아니면 태자를 돌보고 후궁을 관리해주는 고급 유모일까? 이 정체성의 혼란은 8년 내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황제의 결단을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희망 고문. 그것이 그녀를 서서히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황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친정 동가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동국유는 딸이 하루빨리 황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딸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딸이 황후가 되어야 가문의 영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동국유는 딸을 만날 때마다 재촉했을지 모릅니다. 마마, 황제 폐하께 더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첩으로 사실 겁니까?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셔야지요. 아버지의 탐욕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자리를 달라고 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문의 압박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황제와 아버지 사이, 사랑과 권력 사이. 그녀는 샌드위치처럼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스트레스는 결국 그녀의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 시기부터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1683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립니다. 입궁한 지 수년 만에 드디어 그녀에게 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 당시로서는 노산에 가까운 나이에 얻은 첫 아이였습니다. 이 임신 소식은 자금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희제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강희제도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고 그녀도 당당히 황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동가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외로움과 서러움에서 나를 건져줄 유일한 희망이다. 그녀는 8년의 기다림이 이제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신은 때로 가장 큰 행복을 보여준 뒤 그것을 잔인하게 빼앗아감으로써 인간을 시험한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그녀에게 왕관을 씌워줄 구원자가 될지 아니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사신이 될지
운명의 모래시계는 이제 1683년에 그 비극적인 여름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1681년부터 1689년까지 그녀는 제국의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후궁은 조용했고 황제는 마음 놓고 국정에 전념하여 강희 성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태평성대의 뒤편에는 8년 동안 이름 없는 황후로 살며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억누른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자금성의 담벼락은 붉은색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황제의 위엄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피라고도 합니다. 그 붉은 벽 안에서 가장 지켜내기 힘든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황제의 아이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영아 사망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근친혼의 폐해와 궁중 암투가 겹쳐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1683년 우리의 주인공 효이 인황후에게도 마침내 어머니가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기쁨을 허락하는 대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가슴을 채운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중국 역사상 가장 냉혹하고 철저했던 황제 옹정제. 세상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군주라 불렀지만 오직 한 여인 앞에서는 그도 어리광 부리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친어머니조차 외면했던 그를 가슴으로 품어 황제로 키워낸 위대한 모성애. 1683년 승공궁에 경사가 났습니다. 황귀비 동가씨가 회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임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강희제와 그의 외가인 동가 가문의 피가 섞인 가장 고귀한 혈통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아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황귀비를 황후로 책봉하는데 반대할 명분은 사라질 것이다. 궁궐 안팎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동가씨 본인에게도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찾아온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을 겁니다. 아가야, 너는 나를 살리러 온 천사구나. 너만 무사히 태어난다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해 여름,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공주님, 황팔려였습니다. 비록 아들은 아니었지만 강희제는 짐의 딸이 태어났다며 기뻐했고 공주를 금지옥엽처럼 아꼈습니다. 동가씨도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을 보며 지난 8년의 서름을 모두 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공주가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남짓. 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작은 몸. 태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역사책에 그저 황팔려, 요절이라는 차가운 한 줄로 남겨진 차의 말입니다. 그날 밤 동가씨는 실신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었고 젖을 물리며 키운 내 아이. 그 아이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미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차라리 주지나 말지. 왜 희망을 주셨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뺏어가십니까? 이 사건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은 그녀의 건강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이후 기록을 보면 그녀는 잦은 병치레를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강희제 역시 비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였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국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마저 바쁜 상황에서 텅 빈 요람을 지키며 홀로 남겨진 그녀의 고독은 깊은 우울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혹은 우울증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강희제는 그녀에게 한 아이를 맡깁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왕자 윤진, 훗날의 옹정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옹정제의 출생 비밀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옹정제는 167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덕비 오아씨입니다. 당시 오아씨는 신분이 매우 낮은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청나라 법도상, 지위가 낮은 후궁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고위 후궁에게 보내줘야 했죠. 어린 윤진은 친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저기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어머니 덕비는 나중에 14황자를 낳고 그 아들만 편애했습니다. 어린 윤진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늘 결핍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런 외로운 소년 윤진과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황기비 동가씨가 만난 것입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의 만남. 이것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동가씨는 윤진을 양자로 들이면서 죽은 딸에게 못다 준 사랑을 모두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윤진을 단순히 황제의 아들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진이 공부하다 지치면 직접 간식을 만들어 주었고, 윤진이 천연두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는 전염을 무릅쓰고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묶어준 사건은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당시 천연두는 걸리면 열의 9은 죽어나가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인 강희제조차 어린 시절 천연두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기에 궁 안에서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어린 윤진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을 때 자금성의 모든 사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마, 전염됩니다.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궁녀들과 태이들조차 벌벌 떨며 윤진의 처소에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친어머니인 덕비조차 어린 자식의 병상 앞에서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효의 인황후 동가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만류하는 궁녀들을 물리치고 윤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딸을 잃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절대 그렇게 보낼 수 없다. 그녀는 수건에 물을 적셔 펄펄 끓는 윤진의 이마를 닦아주고 온몸에 돋아난 흉측한 고름을 맨손으로 닦아냈습니다. 밤낮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의식이 혼미한 윤진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아까 제발 살아다오. 어미가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생과 사를 오가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어린 윤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화려한 후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수척해지고 잠을 못 자 눈이 퀭하지만 자신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친어머니도 버린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양어머니. 그날 밤 승공웅의 촛불 아래서 어린 옹정제의 심장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새겨졌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오직 한 분, 동가씨뿐이다. 훗날 냉혹한 옹정제가 왜 그토록 양어머니 가문에 집착했는지, 왜 친어머니에게 그토록 차가웠는지, 이 생사를 건밤의 기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훗날 옹정제는 황제가 된 후 친어머니 덕비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지만 양어머니 효의 인황후에 대해서는 눈물겨운 효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황귀비께서는 나를 거두어 10수년을 길러주셨다. 그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와 다름없으며 오히려 더 깊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유교 사회에서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깊다고 황제가 공언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옹정제의 그 유명한 냉혹하고 의심 많은 성격 뒤에 숨겨진 애정 결핍을 지적합니다.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를 가진 소년. 그 소년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동가씨였습니다. 옹정제에게 동가씨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자금성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내 편이었고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주지 않은 사랑을 준 구원자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이나 옹정황제의 여인에서 보는 차가운 사황자의 모습. 하지만 동가씨 앞에서만은 그는 어리광쟁이 아들이었습니다. 옹정제의 인격 형성의 발알은 바로 이 시기 동가씨의 품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효의 인황후 동가씨가 1689년에 사망했을 때 윤진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유일한 버팀목을 잃은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윤진은 다시 친어머니 덕비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덕비 역시 자신이 낳았지만 남의 손에 커버린 큰아들 윤진보다 자신의 품에서 자란 막내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비틀린 가족사는 훗날 피바람을 불러옵니다. 옹정제가 황위 다툼에서 승리하고 즉위했을 때 친어머니 덕비는 아들의 즉위를 축하하기는커녕 네가 황제가 된 것이 꿈만 같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옹정제 즉위 직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은 옹정제가 친동생들을 숙청한 폐륜아라고 비난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어머니 효의 인황후. 그녀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옹정제의 성격은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청나라의 역사가 조금 더 따뜻하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608 13년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모자 관계를 탄생시켰습니다. 효의 인황후는 딸을 잃은 슬픔을 윤진을 키우며 치유했고 윤진은 친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효의 인황후에게서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들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궁중 생활을 버텼습니다. 이 시기는 효의 인황후의 인생에서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장 충만했던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아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 또한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약해진 그녀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689년 운명의 시계 바늘은 가차없이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옹정제를 철혈군주라 부릅니다. 밤새 촛불을 켜고 상소문을 읽다 과로사했다는 황제. 형제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부정부패 관료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버렸던 무서운 군주. 그의 초상화를 보면 늘 입을 굳게 다물고 미간을 찌푸린 채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차가운 얼굴 뒤에 숨겨진 소년 윤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건궁에서 양어머니 효의 인황후와 함께 보냈던 10여 년의 세월입니다. 이 시기 옹정제는 황제가 되기 위한 제왕학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사랑받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친어머니인 덕비는 왜 아들과 멀어졌을까요? 그 비극적인 가족사의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시절 뒤편에서 황후의 생명은 촛불처럼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자금성의 후궁 구도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윤진의 친어머니인 덕비 오아씨는 강희제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진을 낳은 후에도 연달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덕비에게 윤진은 내 품을 떠난 자식이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품 안에는 새로 태어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눈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막내에게 더 정이 가기 마련입니다. 어린 윤진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친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친어머니의 궁에 문안 인사를 가면 덕비는 예의를 갖춰 아들을 대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먹함이 감돌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사왕자? 마치 손님을 대하는 듯한 거리감. 반면 양어머니 동가씨가 있는 승공궁으로 돌아오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내 아들, 오늘 공부는 힘들지 않았느냐? 동가씨는 윤진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두 어머니 사이의 간극은 윤진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친어머니에게 거부당했다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욱더 예의 바르고 완벽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직 양어머니 동가씨 앞에서만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덕비가 윤진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윤진과 동가씨의 유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젊은 시절 옹정제의 성격은 희노무상했습니다. 기쁨과 분노의 기복이 심하고 종잡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툭하면 화를 내거나 며칠씩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이 까다로운 사춘기 소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희제, 그리고 양어머니 효의 인황후였습니다. 강희제가 엄격한 훈육으로 아들을 눌렀다면 효의 인황후는 공감으로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윤진이 화가 나 있을 때 그녀는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내밀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네가 옳다. 하지만 황자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된단다. 그녀는 윤진에게 참는 법과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옹정제가 구자탈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끝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승공궁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침묵의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황제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머니는 시들어갔습니다. 1608 15년을 기점으로 동가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1683년에 겪은 난산과 딸의 죽음으로 인한 후유증이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내명부 관리에 과중한 업무였습니다. 황후가 없었기에 모든 대소사가 그녀의 결재를 거쳐야 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셋째,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황후 대우를 받지만 황후는 아닌 불안정한 지위, 그리고 가문의 압박은 그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황제는 틈만 나면 어의를 보내 그녀를 진찰하게 하고 전국의 명약이라는 명약은 모두 승공궁으로 보냈습니다. 황제는 남쪽 순행을 갈 때도 그녀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면 저 어린 윤지는 누가 돌보나? 황제 폐하의 곁은 누가 지키나?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윤진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황제에게 한 번이라도 더 미소 지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1689년 7월의 자금성은 거대한 찜통과도 같았습니다. 베이징의 여름은 원래도 혹독하기로 유명하지만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 잔인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끊임없이 울어대는 매미소리. 그 모든 소음이 승공궁의 높은 담벼락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공궁의 내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직 환자가 힘겹게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와 황제 강희재가 묵주를 돌리는 탁탁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고 있었죠. 침상에 누운 여인 황기비 동가씨. 그녀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수천 명의 여인을 통솔하며 강희재의 뒤를 지켰던 그 당당한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희재는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하고 3번의 난을 평정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가장 무력한 남자였습니다. 수만 리강토를 가진 황제라도 사랑하는 여인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물 한 모금 넘기게 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희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면 하늘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녀를 붙잡겠다고. 그것이 바로 청나라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기이한 예식, 충의의 시작이었습니다. 7월 8일 밤 거태이들이 황제 앞에 엎드려 사죄를 올렸습니다. 폐하, 신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마마의 병세가 이미 심장에 이르러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드실 듯합니다. 강희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난산으로 잃었을 때의 공포, 두 번째 아내를 병으로 보냈을 때의 허망함을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또 내 곁에 여인을 데려가겠다는 것인가? 그는 이 운명에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귀비 동씨를 황후로 책봉한다. 당장 예부는 의식을 준비하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황후 책봉은 국가의 대사입니다. 기리를 택하고 조서를 꾸미고 예복을 짓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물며 지금 황기비는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희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민간 신앙인 충희. 큰 경사를 치르면 그 기운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 강희재는 그녀에게 황후라는 거대한 양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황후가 된다면 천지신명도 감히 대청제국의 국모를 함부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성적인 군주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남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7월 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금성은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승공궁 곳곳에는 경사를 상징하는 붉은 등과 비단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식을 다는 환관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궁녀들이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제인가요? 아니면 화려한 장례식의 리허설인가요? 병상의 동가씨에게도 황후의 단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의 푸석한 얼굴에 연지를 바르고 핏기 없는 입술에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필사적인 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겹겹이 쌓인 황후의 조복이 입혀졌습니다.
금실로 수놓아진 9마리의 봉황. 그 무게만 해도 병자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13년 전 입궁할 때부터 꿈꿔왔던 옷이었습니다. 강희재는 그녀가 이 옷을 입으면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웃어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동가 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황금빛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생의 환희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회광반조였을까요? 전고가 되자 역사상 유례없는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강희재는 신하를 시키지 않고 직접 황후의 인장과 책봉 문서를 들고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아내여, 일어나시오. 이제 그대는 천하의 국모여. 나와 함께 100년을 해로해야 하지 않겠소. 강희재는 차가운 금보를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황후의 인장졸 이 차가운 금덩어리 하나를 얻기 위해 그녀는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가문의 압박, 후궁들의 질투, 아이를 잃은 슬픔. 그 모든 고통의 대가가 지금 그녀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동가 씨는 손을 들어 황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폐하, 신첩은 황후의 자리보다 폐하의 따뜻한 눈빛이 더 좋았습니다. 밖에서는 만조백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황후 마마 천세, 천세, 천천세. 그 우렁찬 소리가 승공궁의 창호지 문을 흔들었지만 정작 주인공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다시 혼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11살의 옹정제였습니다. 그는 침상 아래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윤진의 눈에 이 장면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어쩌면 이날 어린 옹정제는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황후라는 자리가 죽음을 막을 수 있는가? 이 화려한 의식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훗날 옹정제는 허례허식을 극도로 싫어하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황제가 됩니다. 어쩌면 그 냉철한 성격의 뿌리는 어머니의 허무한 대관식을 지켜보며 느꼈던 그날의 환멸감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어마마마,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신시. 충의의 효력은 단 하루였습니다. 황후 책봉 조서의 먹물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효의인 황후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강희재를 바라보며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홀로 남겨질 남편에 대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먼저 간 딸을 만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마침내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강희재의 오열. 의야, 의야. 황제는 체면도 잊은 채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갔습니다. 입궁 13년, 황후 재위기간 단 1일. 그녀는 황후의 보좌에 단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황후의 예복은 결국 그녀의 수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승공궁 밖으로 황후의 붕어 소식이 전해지자 자금성의 모든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댕, 댕, 그 종소리는 마치 그녀의 짧고도 기구한 운명을 조문하는 듯 했습니다. 24시간의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효의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효도 효의 아름다울 의. 그녀가 평생 보여준 헌신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황제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다짐합니다. 내 생에 다시는 황후를 세우지 않으리라. 그녀는 강희제의 세 번째 황후이자 마지막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녀 이후로 33년 동안 청나라의 황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강희제가 그녀에게 바치는 침묵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1689년 7월, 자금성의 여름은 끝났습니다. 효의인 황후가 세상을 떠난 후 강희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5일 동안이나 조회를 패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워커홀릭이었던 황제에게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폐하, 옥체를 보존하소서라고 읍소했지만 황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후의 관이 안치된 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앞에서 술을 따르고 그녀가 평소 입던 옷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천고일제 강희제가 아니라 아내를 잃은 한 명의 지아비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죽음은 강희제의 남은 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목숨으로 지켜낸 양아들 옹정제는 어떻게 어머니의 은혜를 갚았을까요? 강희제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이를 망처시라 합니다. 그중 하나를 들어보시죠. 달은 옛날과 같이 밝건만 베개는 차갑기 그지없구나. 호티불은 썰렁하고 지난날의 자취는 꿈속에서도 찾을 길 없네.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입니까? 강희제는 그녀의 장례를 역대 황후들보다 훨씬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만주족의 전통에 따라 신하들은 머리를 깎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근인이라는 평가입니다. 강희제는 그녀의 시호를 정할 때 효와 의 외에도 인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보통 황제에게만 쓰는 글자입니다. 강희제가 그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효의인 황후가 떠난 후 강희제는 33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33년 동안 청나라에는 황후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폐하, 국모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귀비 중 한 명을 황후로 책봉하소서. 하지만 강희제는 단호했습니다. 짐의 운명은 철을 극하는 팔자다. 더 이상 무고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다. 이것은 핑계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효의인 황후를 대체할 수 있는 여인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내는 오직 동가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희제의 마지막 황후였습니다. 그녀 이후로 강희제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그 누구에게도 그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아들 옹정제는 어땠을까요? 1722년 강희제가 붕어하고 옹정제가 즉위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의 골육상쟁 끝에 얻어낸 황제 자리. 옹정제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친어머니 덕비의 가문? 아닙니다. 바로 양어머니 효의인 황후의 가문, 동가씨 일족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양어머니의 남동생인 롱코도를 외삼촌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사실 옹정제가 황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시 궁원을 쥐고 있던 롱코도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롱코도가 왜 사왕자 옹정제를 지지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누나인 효의인 황후가 목숨처럼 아꼈던 양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효의 인황후는 죽어서도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30년 후 아들을 황제로 만드는 결정적인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옹정제는 훗날 효의 인황후의 위패를 강희제의 능침인 경릉에 함께 모셨습니다. 살아서는 다른 침상을 썼으나 죽어서는 한 구덩이에 묻히리라. 부모님을 합장함으로써 옹정제는 양어머니를 영원히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효의 인황후 동가씨의 삶은 비극이었을까요? 13년을 기다려 단 하루 황후가 된 여인, 친자식을 잃고 남의 자식을 키운 어머니. 겉보기엔 상처투성이의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황후보다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무력이나 음모가 아닌 진심과 인내로 천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가장 냉혹한 황제의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황제의 마음을 동시에 얻은 여인은 청나라 역사를 통틀어 그녀뿐입니다. 왕관의 무게는 무거웠고 그 왕관을 쓴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향기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금성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단 하루의 황후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여인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